안녕하세요, 범성공자입니다. 요 방송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를 아까 빼먹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귀찮지만 다시 한번 찍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얘기 드릴 건 오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본은행이 무려 17년 만에 2007년 2월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줘도 돈을 이자를 못 받고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에게 돈을 이제 왕창 살포하라고 돈을 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일반 시중은행들이 뭐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금리였다는 건 이 정부에서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싶어서, 디플레이션 이제 경제가 역성장하는 거죠. 경제가 역성장하는 걸 끝내고 싶어서 돈을 계속해서 풀었다라는 건데, 이 돈을 푸는 걸 멈췄다라는 거죠. 돈을 푸는 걸 멈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지금 보면 5%대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까 자연스럽게 상품 가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YCC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그 국채를 매입을 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걸 막는 거예요. 이 정책을 이제 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제로 마이너스 금리와 더불어서 국채 금리가 또 튀어버리면 안 되니까 국채를 일본은행이 무제한으로 계속 매입을 해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요 두 개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정책을 폐기했다는 건 뭐냐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돈의 가치는 여러분 뭐로 결정이 되냐면 금리로 결정이 돼요. 금리가 5%인 돈과 금리가 4%인 돈을 보면 금리가 5%인 돈이 가치가 더 높아요. 왜냐면 1년 두고 봤을 때 5%를 더 줄 정도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본 엔화가 지금 최저치까지 내려왔잖아요. 150엔, 뭐 달러당 150엔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정책 폐기를 통해서 엔화의 강세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워낙 싸다 보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해서 해외로 나갔던 자금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올 텐데, 그 과정에서 일본 엔화로 매입했던 자산들을 많이 매각하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미국채 10년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미국채 10년물도 아마 좀 매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왜 그러면 엔화가 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엔화가 강세로 쉽게 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요건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시장에서 미리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자금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이런 엔화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은 앞으로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국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원화가 더 약세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초반의 문제인 거고, 결국 좀 한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서구의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원화도 동반 강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상승하는 경우는, 일본의 엔화만 상승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갈 때고, 지금처럼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원화도 동반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럼 원화가 동반으로 강세가 된다는 건 뭐예요? 원화를 산다는 거잖아요. 원화를 산다는 건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랬을 때 한국의 증시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국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PF도 지금도 이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위험 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요 관련된 동향, 채권 금리 동향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원화도 동반 강세가 되고 증시도 자금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건 좀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의 시장 동향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1%였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3%가 하락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 둘 다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코스닥에 외국인 순매도가 2천억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 금리 인상, 이 발표가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기가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1% 넘게 낙폭이 나왔던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는데 요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비중이 50%를 넘는 게 없다. 요거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업종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양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왔던 걸 보면 의약품 쪽이 그래도 들어왔더라. 이게 좀 보이는 거고요. 코스닥도 보면 상승 종목 비중이 이제 50%를 상회하는 게 거의 없죠. 지금 하나 종이 목재인데 이 업종 보세요. 그러니까 9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업종이라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양매도 업종이 훨씬 더 많았다. 이것도 보이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업종을 보면 일반 전기전자 기타 서비스, 요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는 업종이고,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제약 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ADR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 오늘 좀 신경을 써서, ADR이 제가 70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70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ADR이 70 밑으로 내려오면 지수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게 맞을까? 이게 좀 궁금을 해서 지수와 비교한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니까 코스피와 ADR 지표는 대부분 동행해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오면 ADR 지표도 이렇게 내려오고, 지수가 올라갈 때 ADR 지표도 같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벗어났던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였냐? 2023년 중반이에요.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차전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강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수가 좋잖아요. 지수가 좋았는데 ADR 지표가 쭉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 방반바, 반도체와 뭐 방산 이쪽으로 쏠림, 특히나 밸류업 쪽으로 많이 쏠려죠. 이런 쪽으로 쏠림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ADR 지표가 대체적으로는 이제 동행하는 모습인데, 이때 23년 초에 이렇게 이 지수의 흐름과 괴리가 보였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괴리가 또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이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나 방산 이쪽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ADR이 지금 바닥권이지만 이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때를 참조해서 봤을 때는 100 이상, 12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바닥의 기운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당장은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지수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전고점을 여전히 트라이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요게 이제 신고가 종목에서의 흐름과도 좀 비슷해요. 보면 ADR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와 보통 신고가 종목의 고점은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약간 더 신고가 종목이 후행하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왜냐면 지수가 꺾이더라도 주도주들은 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이 두 번째 봉에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신고가 레벨 자체가 월등히 낮았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제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았던 구간이었고, 지금도 보면 지수가 좋은데 신고가 레벨 자체가 낮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이때와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마로 돌아서 오늘 초전도체 테마와 페인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초전도체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제 신성 델타테크가 사업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업보고서 속에서 LK구글을 개발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쪽으로 3자 배정 유상지에 참여했대요. 그러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초전도체 기업들이 좀 강세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마 페인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페인트가 강했는데, 사마 페인트 쪽에서는 이제 2월 15일에 카이스트의 최남순 교수 연구실과 리튬 2차전지용 전해액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사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최남순 교수팀이 울산과학기술원과 서울대 이런 쪽과 더불어서 4.4V 높은 충전 전압에서 리튬 금속 전지의 효율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전해액 조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요게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고준합으로 구동하는데도 안정성을 높이는 전해액 용매를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요 용매가 결국은 이제 사마페인트가 이 최남순 교수팀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마페인트의 어떤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붙은 것 같아요. 노르페인트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래서 같이 동반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약세 테마를 보면 HBM 약했죠. 그리고 뭐 전선, GPT 스포터,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으로 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서버 증설, AI 서버 증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조정이 나왔다. 여기 이제 엔비디아의 GTC가 생각보다 뭐 큰 게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조정이 있었다. 근데 자동차는 기아가 급락했거든요. 기아가 7% 급락했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배당락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제 기아의 배당금이 5,600원이었는데 오늘 낙폭이 9,1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배당주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사야 되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무턱대고 덤비기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 배당락 이전에 팔거나 아니면 배당락 이후에 아예 버티거나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도 굉장히 4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선물도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줬다라고 보이고, 상승 업종에서 좀 뚜렷하게 보이는 건 뭐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의약품 쪽으로는 좀 살아있다 이 정도지, 여기 이제 메인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쪽에서 의미가 있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기관 순매수가 나오면서 야, 시장이 좀 바뀌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로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코스닥에서 일반 전기전자와 기타 서비스가 좋았다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일반 전기전자는 이제 에코프로피엠이 가장 큰 기업이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이라서 요게 상승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오르면서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기타 서비스 업종도 좋았다. 그리고 지금 클래시스가 이제 그 의료기기 쪽인데 헬스케어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간 수익률 이제 탑 30를 보면 제가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사마페인트 아까 말씀드렸고, 에이프로젠은 미국이 중국 CDMO를 규제하면서 바이넥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좋았잖아요. 근데 에이프로젠은 좀 뒤늦게 오른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일 에너테크는 3월 7일에 현대차의 2차 전지 공장,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접 2차 전지를 한다고 하면서 이 공장 투자를 유일 에너테크가 턴키로 받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턴키로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반등이 나온 걸 보면 뭐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시장에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RS 오토메이션은 로크웰이라는 회사와 엔비디아가 AI 산업용 AI 관련해서 협업을 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RS 오토메이션은 또 그 로크웰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같이 협업해서 뭐 개발하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RS 오토메이션도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철강이 좀 특이했는데 자사주를 600억 원 매입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최대 주주와 자사주가 이미 64%가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3,600억, 오늘 올라서 3,600억이에요. 그럼 원래 3,000억 정도였겠죠. 근데 이 3,600억인데 최대 주주와 자사주를 빼고 보면 뭐 한 1,500억 정도도 안 되겠죠. 근데 그 1,500억 중에서 자사주 매입이 600억이니까 지금 유동시가총액의 40% 정도를 매입한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22%가 올랐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린케미칼인데, 그린케미칼이 이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업체예요.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정부가 탄소 절감을 위해서 4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절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탄소 포집이니까 이 관련된 그린케미칼이 주목을 받은 것 같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이 정책 테마를 만약 정부에서 강하게 민다 그러면 그린케미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이 후속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DL 케미칼, 자회사 DL 케미칼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한 80% 정도 성장한다고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실적 관련된 기업으로 오늘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코미코도 유안타 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코미코는 이제 세정과 코팅, 반도체 세정과 코팅을 하는 회사고, 자회사인 이제 미코 세라믹스는 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세라믹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미코 세라믹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4분의 3이 미코 세라믹스 쪽이고, 24년 연간으로 봤을 땐 1000억, 25년은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조정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코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산업은 뒤늦게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사업, TCC 스틸이 먼저 움직였는데 동국산업도 지금 뒤늦게 이 니켈 도금 강판 사업이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TNL은 이제 마이티 패치라고 해서 요거 이제 뾰루지 같은 거 났을 때 붙이는 패치가 있거든요. 하이드로겔 뭐 이런 패치가 있는데, 요 패치가 이제 고객사가 있어요. 고객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판로를 확대하겠다 전략을 발표됐고, 실제 TNL의 공시를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8%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둘 수 있는 기업은 DL과 코미코, TNL 이 세 개 기업은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오르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관심과 함께 오를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신고가 종목은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시장이 부진한 거에 비하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도하는 종목들이 아직은 크게 무너지진 않았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기관이 특정 업종을 아직까지는 막 사는 모습이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위메이드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여전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쪽에서 좀 안 올랐는데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후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스터디 채널을, 거기에 이제 어제 에코 마케팅을 선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오늘 이제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탐방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얘기 드리려고 약간 밀어놨고요. 어쨌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고 지금 시장 분위기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취득이 좀 더 서둘러서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좀 강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5% 이상 또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기업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특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에서 보면 기관 수급에서 반도체를 굉장히 강하게 매도하는 게 보여요. GST도 그렇고 뭐 SG는 아니고 퀄리타스 반도체, KC텍 최근에 좋았던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에서 기관들이 다시 반도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빠지는 게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쉬어갈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기서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특히나 반도체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데,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을 약간 제한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GPU의 쇼티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PU를 더 만들 수가 없어서, 팔고 싶은데 더 팔 수가 없어서 실적이 좀 제한되고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이 코어스라고 해서 지금 GPU를 만들 때 보면 HBM 들어가잖아요. GPU와 HBM을 얹어서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AI 서버 칩을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기판이 인터포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터포저가 쇼티지가 났었어요. 근데 대만에서 인터포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인터포저의 쇼티지는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HBM,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이 HBM이 또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삼성전자가 HBM 공정을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못했던 건 삼성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먼저 EUV라는 공정을 도입했거든요. 노광에서 최첨단 공정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1A 공정이라고 해서 뭐 한 13나노 될 거예요. 1A 공정에서 이 설계 문제 때문에 1A 공정에 수율이 안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이거보다 더 미세 공정인 1B 공정에서 지금 수율이 잡혔다고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HBM을 삼성전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HBM 들어가죠. 그리고 인터포저 해결되죠. 그럼 GPU 물량이 생각보다 빨리 풀려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물량이 좀 풀렸다고 해서 단가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경쟁사들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GPU 물량이 풀리면서 생각보다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에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는 거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도체의 업사이드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 아직은 반도체 거품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은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 매수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그러니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현금을 늘려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얘기를 드릴 게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어요.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